안톤 체호프 소설. 제목, 함정입니다. 1분 작품 감상 포인트입니다. 안톤 체호프는 19세기 말 러시아 사회의 미세한 균열들을 누구보다 예리하게 포착한 작가입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는 제정 러시아의 구체제가 서서히 무너지면서도 새로운 질서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일종의 과도기였습니다. 귀족과 신흥 부르주아, 군인과 지주가 뒤섞인 지방사회에서 사람들은 체면과 도덕의 외피를 두르고 살아갔지만 그 이면에는 위선과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체호프는 바로 그 간극을 포착하는 데 탁월했습니다. 이 작품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체호프가 인물들의 도덕적 판단을 유보하는 방식입니다. 작가는 어느 인물의 편도 들지 않으며 선악의 경계를 명확히 긋지도 않습니다. 독자가 감상할 때 눈여겨볼 지점은 인물들이 스스로에 대해 품고 있는 자기인식과 실제 행동 사이의 괴리입니다. 말과 행동이 어긋나는 순간마다 체호프 특유의 아이러니가 빛을 발합니다. 또한 당시 러시아 사회에서 유대인 여성이 처한 이중적 위치, 즉 경제적 능력은 있으되 사회적으로는 타자로 취급받는 존재의 역설에도 주의를 기울이시면 작품의 깊이가 한층 풍부해질 것입니다. 소설을 시작합니다. 로트슈타인의 유산인 보드카 양조장의 널따란 뜰로 새하얀 여름 제복을 입은 젊은 장교 한 사람이 안장 위에서 맵시 있게 몸을 흔들거리며 말을 몰고 들어왔다. 따사로운 햇빛이 육군 중위의 별 달린 계급장, 백양나무의 흰 줄, 그리고 여기저기 뜰 안에 흩어진 유리 조각 위에 비쳐내렸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여름철에 밝고 싱싱한 빛깔로 물들었고 초록색 나뭇잎들이 맑고 푸른 하늘을 향하여 즐겁게 설레며 눈짓하는 것을 방해할 것이라고는 없었다. 연기에 그을린 창고의 지저분한 꼴이라든가 숨막힐 듯한 보드카 냄새도 이처럼 상쾌한 기분을 망치지는 못했다. 중이는 안장에서 가볍게 뛰어내려 달려온 하인에게 말고삐를 넘겨주고 손가락으로 가늘고 새까만 콧수염을 매만지며 현관문으로 들어섰다. 여러 해 동안 사람의 발길이 다 낡아버리기는 했으나 아직도 깨끗하고 반들거리는 층계를 밟고 올라가니 나이가 지긋하고 좀 무뚝뚝해 보이는 이 집 하녀가 그를 맞아주었다. 중이는 아무 말 않고 명함을 내주었다. 안으로 들어가며 하녀는 알렉산드르 그리고리예비치 소콜리스키라는 이름이 명함에 박힌 것을 보았다. 하녀는 곧 돌아 나왔으나 안주인이 몸이 편치 않아서 만나 뵐 수 없다고 했다. 소콜리스키는 아랫입술을 빗쭉 내밀며 잠깐 천장을 쳐다보고 나서 입을 열었다. 야단 났는 걸. 이봐요. 내 말 좀 들어주시구려. 그의 말투는 시원스러웠다. 가서 수산나 모이세예브나에게 꼭 말씀드려야 할 일이 있다고 해요. 그저 2, 3분이면 되니까. 꼭 만나 뵈어야겠다고 좀 만나도록 해주시오. 하녀는 한쪽 어깨를 으쓱해 보이고 느린 걸음걸이로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하시랍니다. 잠시 후에 돌아온 하녀는 후하고 한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올라오세요. 중이는 하녀를 따라 화려하게 꾸며놓은 커다란 방을 대여섯 개나 지나고 복도를 거쳐 결국은 네모 반듯하고 널찍한 방 안에 들어섰다. 발을 들여놓자 방 안 가득히 가꿔놓은 갖가지 화초며 꽃나무가 그를 놀라게 했고 코를 찌를 듯이 진하고 달콤한 제스민 향기는 그를 어리둥절하게 했다. 어떤 꽃은 덩굴을 이루고 벽을 따라 들창을 가릴 듯이 두 줄기로 천장에까지 뻗어 올라가서 다시 밑으로 늘어졌고 또 다른 꽃은 방 구석마다 둥그렇게 말려 있었다. 사람이 사는 방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온실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곤줄박이, 방울새, 카나리아 따위의 새들이 빽빽거리며 화초 속에서 법석대고 들창 유리에 부딪히기도 했다. 여기서 만나 뵙는 걸 용서하세요. 요염한 여자의 음성이 들려왔다. 알소리가 분명히 발음되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그 소리가 귀에 거슬리지는 않았다. 어제 편두통을 앓았어요. 그래서 다시 앓을까봐 오늘은 꼼짝 않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무슨 말씀이신지 바로 방문 맞은편으로
값비싼 중국식 실내복을 입고 수건으로 머리를 싸맨 여자가 노인들이나 사용하는 커다란 안락의자에 뒤로 젖힌 머리 밑으로 베개를 고이고 앉아 있었다. 털실로 떠서 만든 머릿수건 사이로는 끝이 뾰족하고 약간 도드라진 핏기 없고 기다란 코와 크고 검은 한쪽 눈만이 보일 뿐이었다. 폭넓은 중국식 옷은 그녀의 키와 몸매를 가렸지만 희고 예쁘장한 손이라든가 그 음성, 코와 한쪽 눈만으로도 그녀의 나이는 26이나 기껏해야 28로밖에 볼 수 없었다. 이렇게 고집을 부려 죄송합니다. 중이는 발뒤꿈치에 달린 박차를 짤랑거리며 말을 꺼냈다. 소콜리스키라 불러주십시오. 내 사촌 형제는 알렉세이 이바노비치 크류코프의 위임을 받고 왔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곳에 사는 그는 알겠습니다. 수산나 모이세예브나는 그의 말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나 크류코프라는 이름 알아요. 그리 좀 앉으세요. 눈앞에 뭐 커다란 것이 서 있는 건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사촌을 대신하여 당신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어 온 것입니다. 중이는 다시 한번 박차 소리를 내고 자리에 앉으며 말을 이었다. 다름 아니라 돌아가신 당신 부친께서 지난 겨울에 내 사촌 형의 보리를 사가셨는데 많은 돈은 아니지만 아직 청산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수표의 기한은 앞으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그 돈을 오늘 내주실 순 없겠습니까? 중이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곁눈으로 힐끗힐끗 좌우를 살펴보았다. 이 여자 침실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는 생각했다. 방 한쪽 모퉁이. 무성한 장미꽃 덩굴이 한층 높이 뻗어 올라가서 지붕을 이룬 그 밑으로 아직도 잠자리가 구겨진 채 손질을 하지 않은 침대가 놓여 있었다. 바로 눈앞에 있는 두 개의 안락의자에는 둘둘 말린 여자의 옷가지가 걸렸다. 쭈글쭈글하게 주름진 레이스가 달린 옷자락과 소매가 양탄자 위로 늘어졌다. 그리고 방바닥에는 허리끈이며 두서너 개의 담배꽁초며 캐러멜 껍질이 여기저기 희끗희끗 널렸다. 침대 밑으로는 코끝이 둥글고 또는 뾰족한 가지각색 슬리퍼가 기다랗게 줄지어 있는 것이 보였다. 그러고 보면 달콤한 제스민 향기는 꽃에서 풍기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여자의 침대와 슬리퍼에서 풍겨나오는 것 같았다. 그래. 수표의 금액은 얼마나 되죠? 수산나 모이세예브나가 물었다. 2,300 루블입니다. 아휴. 유대 여자는 나머지 한쪽 눈을 마저 내놓으며 말했다. 많은 돈은 아니라고 하시더니. 하긴 오늘 갚아드리나 한 달 후에드리나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2달 동안 여기저기서 달라는 돈이 어떻게나 많은지. 아주 그냥 머리가 돌 지경이라니까요. 외국으로 길을 떠나야 할 나를 이런 시끄러운 일들이 붙잡고 늘어지는군요. 보득하니, 보리니. 눈을 반쯤 감고 그녀는 중얼거렸다. 보리다, 수표다, 이자다. 우리 집사는 니자라 하지만 아주 진저리가 나요. 어젠 세무서에서 사람이 왔길래 입도 벌리지 못하게 하고 쫓아버렸죠. 납세고지서를 가지고 치근치근 들러붙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쏘아붙였죠. 그 고지서 갖고 귀신한테나 가보시오. 당신 같은 사람은 얼굴도 보기 싫어요. 그랬더니 내 손에 키스하고 아무 소리 못하고 없어져 버리더군요. 그런데 그 돈, 당신 형님께서 2-3달만 좀 기다려주실 수 없을는지? 그건 어려운 일인데요. 중이는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 형님이야 1년이라도 기다릴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기다릴 수 없단 말입니다. 내 일 때문에 이렇게 등이 달아 쫓아다니는 겁니다. 지금 돈이 꼭 필요한데 공교롭게도 형님 수중엔 단돈 한 푼 없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내가 나서서 이렇게 돈을 거두러 쫓아다니는 거죠. 방금 소작인한테 들렀다가 지금 댁에 와 있습니다만
이제부터 또 딴 데 가봐야 합니다. 이래가지고서는 5천 루블을 마련하려면 어림도 없겠어요. 돈이 안 되면 큰일입니다. 아이, 웃기시네. 뭐 때문에 젊은 양반이 그렇게 돈이 필요하세요. 쓸데없이 욕심내지 마세요. 그래 뭐 방탕을 해서 돈을 없앴소. 노름을 해서 돈을 잃었소. 그렇지 않으면 장가를 드시오. 마치셨습니다. 중이는 웃음을 지으며 엉덩이를 들썩하고는 다시 박차를 짤랑거렸다. 사실은 결혼을 하려는 거죠. 수산나 모이세예브나는 손님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얼굴을 찌푸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어째서 사내들이 장가들길 좋아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코수건을 찾으려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인생이란 그처럼 짧고 또 그처럼 자유가 없는 것인데 사람들은 다시 스스로를 묶으려 든단 말이에요. 제각기 다 생각하는 바가 다를 테니까요. 그렇죠. 물론 사람은 저마다 생각이 다르지만 그러나 당신은 그래 알거지에게 장가를 드신단 말씀이세요. 열렬한 사랑 끝에? 그리고 꼭 5천 루블이 필요하다는 건 무슨 말씀이신지? 3천 루블이나 4천 루블 가지고는 안 되나요? 수다스럽기가 이만저만이 아닌 여자로군. 중위는 이렇게 생각하며 그녀의 물음에 대답했다. 문제는 군대 규칙에 의하여 28세 미만의 장교는 결혼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도 결혼하겠다면 군대에서 나오든가. 그렇지 않으면 5천 루블의 보증금을 내야 하거든요. 아하, 이젠 알겠어요. 그런데 난 이렇게 봐요. 방금 당신은 사람마다 제각기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고 하셨죠. 아마 당신의 약혼자는 아주 훌륭해서 예외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는 교양 있는 버젓한 남자들이 어떻게 여자들과 함께 살 수 있는지 의문이에요. 암만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어요. 나도 이럭저럭 나이 27이 됐지만 그동안 끝까지 얌전하게 참아가는 여자를 하나도 본 일이 없어요. 모두들 겉으로는 얌전을 빼지만 뒷구멍으론 호박씨를 까는 거짓말쟁이 뿐이라니까. 차라리 심부름하는 계집이라든가 부엌대기가 낫지요. 소위 교양이 있다는 그 따위 여자들하고는 아예 상종도 않고 있어요. 물론 그들 자신이 곁을 주지 않고 나를 미워하지만 오히려 그게 다행이지 뭡니까? 돈이 필요하면 남편한테 바가지나 긁을 줄 알았지. 자기가 나서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자존심에서가 아니라 자신이 없고 겁이 나서 못 나서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저희들 아픈 곳을 찌를까봐 벌벌 떨고들 있다니까. 그것들이 날 미워하는 건 잘 알죠. 그것도 당연하지 뭐예요. 나는 그들이 있는 힘을 다하여 하느님과 사람들에게 숨기려 드는 그것을 후벼내어 아주 노골적으로 폭로하니까. 그러니 왜 싫어하지 않겠어요. 아마 당신도 내 흉을 많이 들었을 테지만 나는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말 마세요. 눈에 뻔히 나타나는 걸. 그런데 당신 형수가 당신을 그냥 놔뒀는지? 아무 감시도 없이 젊은 남자를 어떻게 그런 예쁜 아낙네 곁에 둘 수 있겠어요. 될 말이에요? 하하, 그건 그렇고. 당신 형님은 어떠세요? 그이는 그야말로 미남자던데. 연애 석상에서 몇 번 본 일이 있어요. 왜 그렇게 날 바라보세요? 나는 교회에 자주 나가요. 누구에게나 하느님은 하나밖에 없죠. 교양 있는 사람에겐 외관이란 그리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속이 들었어야지. 그렇잖아요? 물론. 그렇죠. 중이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요. 속에 멋이 들어있는가 하는 게 중요하지. 그런데 형님을 닮은 데라곤 통 없으시군. 당신도 누구 못지않게 잘생기셨지만 당신 형님은 훨씬 미남자시지. 그렇게도 닮은 데가 없을까? 당연하지 않겠어요. 우린 친형제가 아니라 사촌지간입니다. 정말 사촌형이라 하셨지. 그래, 돈은 오늘 꼭 받으셔야겠어요. 왜 오늘이라야만 하지요. 이 3일밖엔 휴가가 남지 않아서 그럽니다. 그럼 어떡하면 좋을까?
수산나 모이세예브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중에 당신이 날 원망하게 되리라는 건 알지만 돈은 드릴 수밖에 없군요. 결혼하고 나서 부인과 다툴 땐 이렇게 욕하시겠지. 그 더러운 유대 계집이 그때 돈만 내주지 않았어도 날아다니는 새들처럼 지금도 자유로울 것인데 당신과 약혼한 여자 예뻐요? 뭐 그렇죠. 그저 그렇다는 것보다는 뭐 어디가 좋다든가 얼굴이 예쁘게 생겼다든가 하는 편이 그래도 낫지 않아요? 하기야 여자란 무가치한 삶의 대가로 자기의 아름다움을 남편에게 바치는 일이란 절대로 없죠. 그거 참 이상하군요. 중이는 웃음을 띠며 말했다. 당신도 여자면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여자란. 수산나의 얼굴에는 뜻 모를 웃음이 떠올랐다. 세상에 태어날 때 몸에 달고 나올 것을 못 달고 나왔다 해서 그게 죄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내 죄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죄라면 당신이 수염을 달고 있는 것도 죄게요. 나는 퍽 자만심을 가진 편이지만 딴 사람들이 내가 여자라는 걸 상기시킬 때는 자기 자신이 싫어지기 시작해요. 그럼 좀 나가 계세요. 옷을 갈아입을 테니 응접실에서 잠깐만 기다리시죠. 중이는 여자의 침실에서 나오자 우선 지독한 제스민 냄새를 털어버리려는 듯 심호흡을 했다. 그 냄새 때문에 머리가 어질거리고 목구멍이 칼칼해진 것 같았다. 참 괴상한 여자야.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그는 생각했다. 말은 재미있게 하는데 그렇지만 지나치게 수다스럽고 또 너무 노골적이야. 정신병 기질을 가진 여자인지도 모르지. 응접실은 사치와 유행을 따라 모든 것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탁자 위에는 니스와 라인강 풍경을 검푸른 빛깔로 그린 접시들이며 옛날에 사용되던 촛대며 일본서 가져온 골동품 같은 것들이 놓였지만 그러나 이처럼 화려하게 늘어놓은 장식품들은 오히려 주인의 취미가 결코 고상하지 못하다는 것을 뚜렷이 나타낼 뿐이었다. 금박을 칠한 커튼고리, 울긋불긋한 도배지, 짙은 빛깔의 책상보, 두꺼운 틀 안에 서투른 서양화. 모든 것들은 몰취미를 더욱 확실히 증명하고도 남았다. 그런 것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방 안가득히 늘어놓았으면서도 무엇인가 있어야 할 물건이 없는 것 같은, 또 그중 많은 것을 집어 내버려야 할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또한 모든 실내 장식품들이 한때에 마련된 것이 아니라 경매 같은 싸구려 기회를 틈타 조금씩 사들였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알 수 있었다. 중이는 그런 데 관해 아무런 조회도 없었지만 그러나 방안을 장식한 모든 것들이 하나의 공통된 특징, 사치로도 유행으로도 씻어버릴 수 없는 하나의 결점을 가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방을 꾸미는데 따스한 무엇을 느끼게 하는 아늑함이라든가 정서적인 뉘앙스를 주는 안주인의 손길이 간 흔적을 통 찾아볼 수 없었다. 그래서 응접실에는 마치 정거장의 대합실이나 클럽이나 극장 복도처럼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방 안에서 유대인 냄새를 풍기는 것이라고는 야곱과 이삭이 만나는 장면을 그린 커다란 그림 한 폭을 빼놓고는 거의 아무것도 없었다. 중이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깨를 한번 으쓱거리고 그는 오늘 처음 알게 된 이 집 안주인의 뻔뻔스러우리만큼 대담한 언동을 다시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이때 방문이 열리며 그녀가 나타났다. 그녀는 허리를 잘록하게 깎아낸 것 같은 날씬한 몸매에 검고 기다란 원피스를 입었다. 중이는 이제 그녀의 코와 눈뿐만 아니라 희고 여인 얼굴과 양털 같은 새까만 곱슬머리를 볼 수 있었다. 중이는 그녀의 얼굴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미운 얼굴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대체로 러시아 사람이 아닌
딴 나라 사람에게 편견을 가진 중이는. 그래서 그런지 그녀의 검은 곱슬머리와 짙은 눈썹이 핏기 없는 새하얀 얼굴에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왜 그런지 그녀의 코며 귀를 마치 양초를 녹여 만든 것처럼 놀랄 만큼 희귀한 것은 지독한 제스민 향기 때문인 것 같았다. 여자는 이를 내보이며 생긋 웃었으나 그때 언뜻 눈에 띈 희멀건 잇몸도 역시 중이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황달이라도 걸린 것 아닌가. 필경 이 여자는 칠면조처럼 굉장한 신경질일 거야. 그는 생각했다. 기다리셨죠. 그럼 갑시다.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앞장서서 가다가 화분에서 노란 꽃잎을 뜯어들며 말했다. 돈은 지금 곧 드리겠어요. 싫지 않으시다면 점심도 대접하고 2,300 루블이라 하셨죠. 수지를 맞추고 난 후엔 배불리 실컷 잡수시지. 어떠세요? 우리 집 방들이 마음에 드세요? 이 고장 여자들은 내게서 노린내가 난다고 흉을 보는 모양이지만 그건 전혀 터무니없는 소리죠. 술통에 빠졌다 나와보세요. 내게서 무슨 냄새가 나나? 당신은 물론 믿으시겠지만 한 번은 노린내를 피우는 의사가 우리 집에 왕진 온 일이 있었어요. 그때 나는 의사더러 모자를 집어들고 어디 딴 데 나가서 냄새 피우라고 쫓아버렸어요. 내 몸에선 노린내가 나는 게 아니라 약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중풍으로 1년 반이나 누워 계셔서 집안에 온통 약 냄새가 배어버렸어요. 1년 반이나 누워 계셨다니까요. 아버지가 가엾긴 하지만 그래도 돌아가시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살아계시면 그 고생이 어떻겠어요. 그녀는 장교를 안내하여 응접실과 별다를 게 없이 꾸민 방 2개와 넓은 홀을 거쳐 서재에 들어가서 발을 멈추었다. 자그마한 장식품을 가득 늘어놓은 부인용 책상이 있었고 책상 가까이 방바닥에는 몇 권의 책이 펼쳐진 채로 뒹굴었다. 옆방으로 통하는 문이 살짝 열려 문틈으로 점심을 차려놓은 식탁이 엿보였다. 쉴 새 없이 제잘거리며 수산나는 호주머니에서 자잘한 열쇠 뭉치를 꺼내어 둥그스름한 뚜껑이 비스듬하게 붙은 복잡한 괴짝을 열었다. 뚜껑이 열리면서 괴짝에서는 아이올로스의 하프를 연상케 하는 애달픈 멜로디가 잠시 동안 울려 나왔다. 수산나는 다시 열쇠 하나를 골라내어 이중으로 장치된 뚜껑을 열었다. 여기 땅속으로 비밀 통로와 출입구가 있어요. 양가죽으로 만든 그리 크지 않은 손가방을 꺼내며 그녀는 말했다. 참 괴상한 괴짝도 다 있죠. 그리고 이 가방 속엔 내 전 재산의 4분의 1이 들어있고요. 자, 보세요. 배가 불룩하잖아요. 어디 한번 내 목을 졸라 죽여보시지. 수산나는 눈을 들어 중이를 쳐다보며 상냥하게 웃었다. 중이도 따라 웃었다. 그러고 보니 참 멋진 여잔데 여자의 손가락 사이에서 이리저리 뛰노는 자잘한 열쇠들을 바라보는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 요것이로군. 가죽 가방의 열쇠를 찾아내고 그녀는 말했다. 그럼 빚쟁이 양반, 수표를 내놓으시지. 돈이란 사실은 언제나 무의미한 물건이죠. 그래도 여자들은 돈이라면 그저 혹하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나는 그야말로 진짜 유대인이니까 슈물리나 양켈리. 고골리의 작품에 나오는 유대인을 비꼬아 부르는 말을 좋아하긴 하지만 돈벌이에만 눈이 벌겋게 되는 우리 샘족의 피가 싫어요. 돈을 벌어 꽁꽁 뭉쳐두면서도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그들 자신도 모르거든요. 삶을 즐길 줄 알아야 할 텐데 그들은 단돈 한 푼에 벌벌 떤단 말이에요. 그런 점으로 본다면 나는 슈물리보다는 표기병을 더 닮았다고 할까요? 돈을 꼭 움켜쥐고 있는 걸 싫어하죠. 유대인답지 않은 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때요? 내가 말할 때 A 소리의 악센트가 너무 강하게 들리지 않아요? 어떻게 대답해야 좋겠습니까? 중이는 좀 우물쭈물하며 말했다. 퍽 유창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알소리가 좀 분명치 않은 것 같군요. 수산나는 희죽 웃어 보이며 가방에 달린 자물쇠에 열쇠를 꽂아 넣었다. 중위는 호주머니에서 수표를 꺼내어 책상 위에 놓았다. 악센트처럼 유대인이라는 걸 알아보기 쉽게 하는 건 없어요. 밝고 상냥한 웃음을 품은 눈으로 중위를 바라보며 수산나는 말을 이었다. 암만 자기가 러시아 사람이나 프랑스 사람인 채 해봐도 쓸데없어요. 푸어란 말을 한번 해보라 하세요. 틀림없이 페흐흐. 그렇지만 나는 정확하게 말할 수 있거든요. 푸흐, 푸흐, 푸흐. 두 사람은 소리를 내어 함께 웃어댔다. 확실히 매력 있는 여자야. 소콜리스키는 속으로 감탄했다. 수산나는 가방을 의자 위에 놓고 중이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사내의 얼굴에 자기 얼굴을 가까이 하며 신이 나서 말을 계속했다. 유대인 다음으로는 러시아인과 프랑스인을 나는 제일 좋아하죠. 여학교 때 역사 공부를 잘하지 않아서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내 생각으론 지구의 운명이 이 두 민족의 손에 달린 것 같아요. 나는 오랫동안 외국에 살면서 마드리드 같은 곳에서도 반년 동안 살았으니까요. 여러 나라 사람들을 살펴보았는데 결국 그런 신념을 갖게 되었죠. 즉, 러시아와 프랑스 이외에는 이렇다 할 민족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 나라의 말을 실례로 들어볼까요? 독일 말은 망아지 소리 같고 영어는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죠. 화이치, 휘이치, 휴이치. 이탈리아 말은 천천히 할 땐 괜찮지만 이탈리아 여자들이 제잘거리는 걸 들어보면 우리 유대인의 사투리가 그냥 나타나요. 그럼 폴란드 말은 어떠냐고요? 말씀 마세요. 그보다 더 듣기 싫은 말이 어디 있겠어요. 네, 페푸시, 페푸셈 베푸샤보 모제시, 푸시 페푸시시 베푸샤 페푸셈. 이건 퓨트르, 후춧가루 돼지고기에 너무 치지 마라. 그러다간 매워서 못 먹을라라는 말이래요. 후후호. 수산나가 눈을 굴리며 웃어대는 바람에 중이도 그녀를 바라보며 커다란 소리로 웃었다. 그녀는 사내의 단추를 만지작거리며 다시 짓거리기 시작했다. 물론 당신은 유대인을 싫어하시겠지만 그걸 가지고 이러니저러니 하진 않겠어요. 어느 민족이나 다 흠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결점이야 많지요. 그럼 과연 유대인 탓이냐? 아니죠. 유대인이 나쁜 게 아니라 나쁜 건 유대 여자들이에요. 영리하지 못한 데다 욕심쟁이고 아무런 취미도 정서도 모르는 따분한 여편네들이죠. 당신은 유대 여자와 함께 살아본 일이 없을 테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그들에게 무슨 매력이 될 만한 게 하나나 있겠어요. 수산나 모이세예브나는 말꼬리를 얼버무리며 이렇게 말했으나 그녀의 말에서는 지금까지의 흥겨움도 웃음도 이미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자기 말이 너무 지나친데 스스로 놀라기라도 한 것처럼 그녀는 입을 다물고 말았다. 순간 그녀의 얼굴에는 이해할 수 없는 미묘한 표정이 스쳐갔다. 눈 한 번 깜박이는 일 없이 그녀의 시선은 중이에게서 떠나지 않았고 번긋이 벌린 두 입술 사이로는 이를 악무는 것이 내보였다. 얼굴 가득히 그리고 목덜미와 가슴팍에까지도 고양이와 같은 표독스러움이 넘쳤다. 중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그녀는 잽싸게 허리를 굽혀 마치 고양이처럼 무엇인가를 책상 위에서 움켜쥐었다. 눈 깜짝할 새의 일이었다. 여자의 손끝에 잡힌 수표가 사각사각 소리를 내며 소나기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상냥스럽던 웃음이 금방 그처럼 비열한 범죄 행위로 돌변하는 것을 본 그는 어안이 벙벙하여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앙칼진 눈으로 중이의 눈치를 살피며 그녀는 움켜쥔 주먹을 허리로 가져가 호주머니를 찾았다. 그러나 주먹은 물 밖에 나온 물고기처럼 호주머니 언저리에서 파닥거리며 좀채 제 구멍을 찾아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다가 이번엔 수표를 오키 사이로 집어넣으려 했다.
순간 중이는 가벼운 비명을 올리며 거의 본능적으로 여자에게 덤벼들어 수표를 움켜쥔 팔목을 붙잡았다. 그녀는 더욱 이를 악물었다. 있는 힘을 다하여 사내를 뿌리치며 붙잡힌 손을 빼냈다. 소콜리스키는 두 팔로 여자의 허리와 어깨 쪽지를 힘껏 부둥켜 안았다. 그들 사이에는 격투가 벌어졌다. 그는 여자에게 욕보이게 될까 두려웠다. 꼼짝 못하게 하여 수표를 움켜쥔 주먹만 붙잡으려 했다. 그러나 그녀는 사내의 품 안에서 탄력 있는 몸을 뱀장어처럼 비비꼬며 팔꿈치로 사내의 가슴을 떠밀고 움켜쥔 주먹을 이리저리 빼돌렸다. 그것을 쫓아 중이의 손은 그녀의 몸뚱이 구석구석까지 가닿지 않는 곳이 없었다. 이거 참 일이 이상하게 되어가는 걸. 마치 제스민 향기가 그의 얼을 빼놓기나 한 것처럼 그는 스스로를 잊어버리고 어리둥절했다. 어느 편에서도 말이 없었다. 숨결만 더욱 거칠어졌다. 그들은 서로 부둥켜 안은 채 가구에 부딪히기도 하면서 이 구석, 저 구석으로 밀려다녔다. 그러는 동안 수산나는 제정신을 잃어가는 것 같았다. 얼굴은 빨갛게 상기되고 눈은 지그시 감겼다. 중이의 얼굴에 자기 얼굴을 정신없이 갖다 대고 비비기까지 했다. 사내의 입술에 달콤한 향기를 남기며 그녀의 입술이 스쳐갔다. 마침내 그는 여자의 주먹을 붙잡았다. 손가락을 헤쳐보았으나 수표는 이미 간 곳이 없었다. 중이는 여자에게서 물러났다. 머리카락은 흩어지고 얼굴은 뻘겋게 상기된 채 그들은 할딱거리며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표독스럽고 매섭던 표정이 차츰 상냥스러운 웃음으로 변했다. 그러다가 웃음을 터뜨리고 한참을 웃고 나더니 발길을 돌려 점심이 준비되어 있는 옆방으로 들어갔다. 중이는 그 뒤를 어슬렁어슬렁 따라갔다. 아직도 불그스름한 얼굴로 거칠게 숨을 쉬며 그녀는 식탁에 앉더니 포도주를 반 컵쯤 들이켰다. 난 당신이 장난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중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니요. 그녀는 빵 조각을 입속에 틀어넣으며 대답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옳겠습니까? 좋을 대로 해석하세요. 앉아서 점심이나 드시죠. 그러나 그런 속임수를 쓰다니 말이 됩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설교를 할 생각일랑 아예 마세요. 나는 나대로 생각이 따로 있으니까요. 그럼 주시지 않겠단 말씀이요. 물론이죠.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당신 같은 가난뱅이가 장가는 무슨 장가예요. 그렇지만 그 돈은 내 것이 아니라 형님 겁니다. 그럼 당신 형님은 뭐에 쓸 돈일까? 마누라 옷차림에? 하긴 당신 형수의 옷을 사주건 말건 나한테는 상관이 없는 일이지만 중이는 처음 찾아오는 이 여자네 집에서 어떻게 돼서 자기가 그런 예의에 벗어난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고 방 안을 뚜벅뚜벅 걸어다니며 애꿎은 조끼만 잡아당겼다. 생각해보면 그가 대담하게 행동한 것은 이 유대 여자가 수치스럽기 짝이 없는 언동을 먼저 했기 때문이었다. 참 어이가 없어서 그는 투덜거렸다. 당신에게 그 수표를 받기 전엔 여기서 떠나지 않을 테니 그리하시오. 오, 그럼 더욱 좋군요. 수산나는 웃었다. 이왕이면 아주 여기서 사시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결투 끝에 흥분한 중이는 수산나의 웃음 띤 염치 없는 얼굴, 나불거리는 입술, 할딱이는 가슴팍을 바라보며 엉뚱한 마음을 먹었다. 수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아랑곳 없었다. 이런 판국에 왜 그런지 어떤 욕망과 함께 유대 여자의 자유분방한 생활 태도에 대해 언젠가 자기 형이 들려주던 얘기가 머리에 떠올랐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마음을 더욱 대담케 할 뿐이었다. 그는 여자 곁에 털썩 주저앉아서 수표 생각은 까맣게 잊고 점심을 먹기 시작했다. 뭘 드시겠어요? 보드카, 포도주. 수산나는 웃음 섞인 말로 물었다. 그래, 수표를 도로 찾을 때까지는 여기서 기다리겠다는 거죠?
며칠이나 기다리나 봅시다. 당신 약혼자가 화내지 않을까요? 오후 5시가 지났다. 중이의 형인 알렉세이 이바노비치 크류코프는 실내복 바람에 슬리퍼를 끌고 집 안을 돌아다니며 연방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는 이미 허벅살이 찌고 머리가 벗어지며 집 안에서는 잔소리 깨나 할 그런 나이가 되었지만 후리후리한 키와 구레나룻이 검고 굵직한 사내다운 얼굴은 유대 여자가 말한 것처럼 여간한 미남자가 아니었다. 또한 그는 우리 인텔리들이 가진 소양을 풍부히 가진 사람이었다. 성실하고 원만한 인품을 가졌으며 교양이 있고 과학, 예술, 신앙에 대해 문외한이 아니며 명예를 존중하는 기사도적인 이해를 가진 사람이었으나 어느 한 가지에 깊이 파고드는 일이 없는 게으름뱅이기도 했다. 그는 호식가였고 애주가였다. 트럼프 놀이 같은 건 기막히게 잘했다. 또한 자기하고 상관없는 일엔 나서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무슨 일에 그를 끌어내려면 그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선동적이고 평범하지 않은 일이라야 했다. 그러나 일단 발벗고 나서기만 하면 그는 침식을 잊고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결투에 대해서 기염을 토하는가 하면 대신에게 장문의 진정서도 쓰며 온 군내를 분주하게 쫓아다니기도 하고 비열한 놈이라고 공공연하게 남을 꾸짖기도 했다. 또는 소송으로 남과 다투기도 했다. 그런데 사샤는 왜 여태 돌아오지 않는 거야?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마누라에게 물었다. 저녁 먹을 때가 됐는데 중이를 기다리다가 크류코프네 식구들은 6시가 되어서야 저녁을 먹었다. 밖이 어두워지고 밤참 먹을 시간이 되었다. 알렉세이 이바노비치는 발소리와 밖의 인기척에 귀를 기울여 보다가는 알 수 없다는 듯이 어깨를 으쓱거렸다. 이상한데. 그는 중얼거렸다. 이 중이 녀석이 아마 소작인 집에 틀어박혀 있는 개로군. 밤참을 먹고 잠자리에 들어가며. 크류코프는 동생인 중이가 소작인네 집에서 한 잔 잘 얻어먹고 거기서 자고 오는 게 틀림없으리라고 생각했다. 소콜리스키는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아주 풀이 죽고 낭패스러운 꼴이었다. 단둘이서 좀 할 얘기가 있어요. 그는 딴 사람 모르게 형에게 속삭였다. 그들은 서재로 들어갔다. 중이는 문을 닫고 말을 꺼내기 전에 뚜벅거리며 한참 동안 방안을 거닐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형님, 그는 입을 열었다.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아마 내 얘기 믿지 못할 거지만. 그는 말을 더듬거리며 얼굴을 붉히고 형을 외면한 채 어제 겪은 이야기를 했다. 크리코프는 두 다리를 벌리고 서서 머리를 숙이고 동생의 얘기를 듣고 나서 상을 찌푸리며 말했다. 아니, 그게 농담인가? 진담인가? 농담이라뇨. 지금 어디 농담할 처지가 됐어요? 뭐를 말이야. 크리코프는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두 팔을 벌리더니 흥분한 어조로 말했다. 그건 네 잘못이야. 그래, 그년이 그따위 더러운 짓을 하는데 넌 그년의 입술을 핥고 있었단 말이지. 그러나 어떻게 됐는지 나 자신도 알 수 없어요. 중이는 죄송스럽다는 듯이 눈을 깜빡거리며 말했다. 정말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난생 처음 그런 요물한테 걸려들었거든요. 제정신으로 여자한테 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도 몰염치하게 덤벼들기 때문에. 몰염치하게 덤벼들어서? 그렇다고 네가 결백하달 수 있단 말이야. 그런 뻔뻔스럽고 치사한 걸 원한다면 말이야. 똥통에서 돼지 새끼나 꺼내날로 먹을 것이지. 2,300루블. 돈이 아깝네. 아까워. 말이 너무 지나친데요. 네, 그 2,300루블 드리겠어요. 중이는 입맛이 쓴 얼굴을 하며 대꾸했다. 네가 그 돈을 갚으리라는 건 알아. 그러나 어디 돈이 문제인가. 그까짓 돈은 아무렇게 돼도 좋아. 난 너의 얼빠진 어리석은 행동에 격분하는 거야.
약혼까지 한 처지에. 약혼 잘 두고 너무 그러진 마세요. 중이는 얼굴을 붉혔다. 지금 얼마나 나 자신을 원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땅속으로라도 기어들어가고 싶어요. 큰어머니한테 가서 5천 루블을 달라고 조를 생각을 하면 기가 막혀 죽겠어요. 크류코프는 좀처럼 화가 풀리지 않는지 한참을 무어라 투덜거렸다. 마음이 좀 진정되자 그는 소파에 앉아 동생을 바라보곤 입을 실쭉거리며 혼자서 웃었다. 육군 중이가. 그는 경멸의 찬 말투로 비꼬았다. 약혼까지 한 녀석이. 그러더니 벼랑간 그는 무엇에 찔린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서 발을 꽝꽝 구르고 방 안을 성급하게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안 되겠어. 그냥 둘 순 없지. 그는 주먹을 휘두르며 떠들었다. 내 가서 수표를 찾아오겠어. 찾아와야겠어. 가서 그녀를 녹초를 만들고 말겠어. 여자를 때리는 법은 아니지만 그런 년은 아주 병신을 만들어 놔야 해. 나는 육군 중이가 아니란 말이야. 제 아무리 뻔뻔스럽게 덤벼도 내겐 소용이 없어. 절대로 안 되지. 그런 계집년은 그냥 찢어버려야 해. 그는 고함을 쳤다. 거기 누구 없느냐. 가서 빨리 마차를 준비하라고 해. 크류코프는 급히 옷을 갈아입고는 중이가 만류했지만 들은 채도 않고 마차에 올라탔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수산나 모이세브난의 집으로 달려갔다. 중이는 들창 밖으로 달려가는 마차 뒤에서 구름같이 이는 먼지를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늘어지게 기지개를 켜며 하품을 하고 나서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15분 후에 그는 벌써 곤하게 잠이 들었다. 6시가 되어 저녁을 먹으라고 그를 깨웠다. 그이는 친절도 하지. 식당에서는 형수가 그를 맞으며 불평을 했다. 저녁상을 차려놓고 이렇게 기다리게 하다니. 형님은 아직 돌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중이는 하품을 하며 말했다. 아마 소작이네 집에 들르셨겠죠. 그러나 크류코프는 밤참때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아내와 소콜리스키는 필경. 그가 트럼프에 미쳐서 소작인네 집에서 자고 오는가 보다 했다. 그러나 그들의 추측과는 비슷하지도 않은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다. 크류코프는 이튿날 아침이 되어서야 돌아왔으나 식구들은 아는 채도 않고 아무 말 없이 자기 서재로 들어가 버렸다. 아니, 어떻게 되었어요? 중이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를 바라보며 귓속말로 물었다. 크류코프는 코웃음만 치며 손을 내저었다. 대체 어떻게 됐길래 웃기만 합니까? 크류코프는 소파에 벌렁 낮아빠지더니 얼굴을 쿠션에 틀어박고 웃음을 참느라고 어깨만 들먹거렸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눈물까지 고였다. 어리둥절해서 서 있는 중이를 바라보며 그는 입을 떼었다. 거기 문 좀 닫아. 내 그 계집 얘기를 하지. 수표는 찾으셨습니까? 크류코프는 손을 내저으며 다시 껄껄거렸다. 얘길 들어봐. 거 이만저만한 계집이 아니더군. 그는 말을 계속했다. 하여튼 고맙다. 내 덕분에 그런 계집을 알게 됐으니. 그건 치마를 두른 악마야. 그 집에 들어서자. 내 딴엔 단단히 조심을 하느라고 시치미를 딱 떼고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무슨 큰일이나 치르려는 듯이 주먹을 불끈 쥐고 말이야. 미리 말씀드리지만 나하고는 장난을 하는 게 좋지 않을 거요. 이런 식으로 나갔지. 그리고 막 땅땅 흘러댔단 말이야. 그는 처음엔 찔찔 눈물을 짜며 말하되 자네에겐 정말 장난으로 그랬노라고. 그러면서 돈을 내들임하고 그 이상한 괴짝 있지 않아. 그리로 데리고 가더란 말이야. 그 다음엔 알만하겠지. 유럽의 운명은 러시아인과 프랑스인 손에 달렸다는 것 말이야. 여자들에 대한 혹평도 들었어.
나도 너와 마찬가지로 귀가 솔깃해서 듣다가 결국 그 함정에 빠지고 만 거야. 내가 아주 미남자라고 한참 치켜올리더니 얼마나 기운이 쓰나 보자고 내 팔뚝을 꼬집어 뜯어보기도 하고. 그러고는 또 그 다음은 너도 알겠지. 이제야 겨우 이렇게 빠져나왔어. 네게 흠뻑 반한 모양이던 걸 참 잘하십니다. 중이도 따라 웃으며 형을 비꼬아 주었다. 아내를 가진 사람이 존경을 받는 사회의 명사가 그래 부끄럽지도 않아요? 한데 말입니다. 이건 농담이 아닌데 이 고장에는 타마라 여왕님이 새로 한 번 생긴 셈이군요. 못이 생겼다고? 그런 카멜레온 같은 여자는 아마 러시아 전체를 찾아봐도 발견하지 못할 걸. 그런 방면엔 나도 그리 풋내기는 아닌 셈인데. 그와 비슷한 정도의 여자도 생전 만나본 일이 없다니까. 귀신도 그 여자만은 못할 거야. 내 말마 따라 그야말로 몰염치하게 덤벼드는 데는 안 넘어가는 재간이 없더군. 그년의 언동이 어떻게 변화무쌍한지 그냥 얼이 빠지더란 말이야. 어이구, 그럼 수표는 어떻게 됐냐고. 휘이치, 페프시. 날아가 버렸지. 너나 나나 둘이 다 죄를 짓긴 마찬가지니까 손해는 반씩 나누기로 하자. 너한테 2,300 루블이 아니라 그 반만 있는 걸로 하겠어. 그리고 마누라에겐 절대 입 밖에 내지 마라. 소작이네 집에서 잤다고 할 테니. 크리코프와 중이는 얼굴을 베개에 틀어박고 배를 움켜쥐고 웃어댔다. 얼굴을 들고 서로 바라보다가는 다시 웃음이 터져나와서 베개에 얼굴을 파묻었다. 약혼까지 한 녀석이 육군 중위가. 크리코프가 먼저 중위를 놀렸다. 아내를 가진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의 명사가 한 집의 가장이 소콜리스키도 말을 받았다. 점심상을 받고서도 그들은 연방 서로 눈짓을 하며 암시 섞인 말을 주고받았다. 웃음이 터져나오는 바람에 냅킨에 음식물이 떨어져서 곁에 섰던 심부름꾼들을 놀라게 했다. 점심이 끝난 후에도 그들은 유쾌한 기분으로 엽총을 가지고 앞으로 달리고 뒤로 쫓고 하며 어린애들에게 전쟁놀이를 구경시켜 주었다. 저녁 때 그들 사이에는 오랫동안 논쟁이 벌어졌다. 중이는 결혼할 때 여자의 지참금은 되도록 적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록 열렬한 연애 결혼이라 할지라도 많은 돈이나 재산을 여자 앞으로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크류코프는 책상을 주먹으로 치며 그런 불합리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중이의 견해를 반박했다. 아내가 자기 몫으로 재산을 소유하는 것을 싫어하는 남편은 이기주의자이며 전제군주나 다름없다는 주장이었다. 둘 다 흥분하여 체면도 지키지 못할 만큼 고함을 지르고 야단을 쳤다. 결국 그들은 실내복을 걷어들고 제각기 침실로 헤어져 들어가 금세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다. 다시 이전처럼 무사태평한 생활이 계속되었다. 땅 위엔 짙은 그림자가 덮였다. 구름 속에서는 천둥 소리가 들려오고 이따금 호소하는 것 같이 바람이 소리쳤다. 마치 자연도 소리를 내어 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듯이. 그러나 안일한 생활에 젖어버린 이 사람들은 어떤 자연현상에도 불안을 느끼지 않았다. 수산나에 대해서도 수표에 대해서도 그들은 다시 입 밖에 내려고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이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왜 그런지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그 대신 그들은 수산나와의 일을 제각기 만족한 마음으로 되씹어 보았다. 그 일은 그들 생애에서 우연히 맞닥뜨린 한 토막 기이한 웃음거리로서 후에 유쾌한 추억으로 남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런 일이 있고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아침, 크류코프는 서재에 앉아 큰어머니에게 문안 편지를 썼다. 책상머리에서는 소콜리스키가 아무 말 없이 서성거렸다. 중이는 밤잠을 잘 못 자서 기분이 상쾌하지 못했고 마음이 우울했다. 그는 방 안을 거닐며
자기 휴가도 이젠 다 끝났다는 생각, 자기를 기다릴 약혼자 생각, 그리고 이런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적적하고 따분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두서없이 했다. 그러다가 들창가로 가서 창밖의 나무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연거푸 담배를 3대나 피웠다. 그는 갑자기 무슨 생각에선지 형에게 돌아서며 말했다. 형님, 청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형님 말을 좀 빌려주었으면 좋겠어요. 크리코프는 중이의 눈치를 살피려는 듯이 그를 힐끔 쳐다보고는 이맛살을 찌푸리며 다시 편지를 썼다. 그러시겠어요? 중이가 거듭 물었다. 크리코프는 또 한 번 쳐다보더니 책상 서랍을 천천히 열고 거기서 두툼한 현찰 뭉치를 꺼내어 동생에게 내주었다. 자, 5,000 루블. 그는 입을 열었다. 이건 내 돈은 아니지만 맘대로 해. 누구 돈이건 결국은 마찬가지니까. 역마차가 이리 들러서 가도록 즉시 연락하고 오늘 안에 떠나라. 내 충고 알아듣겠지. 이번에는 중이가 형 눈치를 살피며 바라보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형님 내 속을 들여다보았군요. 낯을 붉히며 그는 말했다. 사실 그 여자에게 가고 싶었어요. 유전에 그 집에 입고 갔던 여름 제복 말이에요. 그걸 어쩌녁에 세탁해 왔는데 아직도 옷에서 제스민 냄새가 풍기더군요. 그 냄새에 그만 유혹을 당했죠. 떠나야 하겠네. 네, 정말 떠나야겠어요. 게다가 휴가도 이젠 끝났으니까. 오늘 중으로 떠나겠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꼭 떠나버리겠습니다. 점심 전에 역마차가 왔다. 중이는 집안 식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그들의 전송을 받으며 떠나갔다. 다시 일주일이 지나갔다. 음산하면서도 숨이 막힐 것처럼 무더운 날이었다. 크류코프는 이른 아침부터 공연히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집안을 돌아다니며 창밖을 내다보기도 하고 이미 실증이 난 사진첩을 들추기도 했다. 마누라나 애들이 눈에 띄기만 하면 그는 성난 소리로 잔소리를 퍼부었다. 그날은 왜 그런지 애들도 피하는 듯했고 마누라가 하녀들에게 지출이 많다고 짜증을 내도 일부러 자기더러 들으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것들은 가장인 그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증거였다. 점심을 먹었으나 수프도 구운 고기도 입에 맞지 않았다. 그는 마차를 준비시켜 천천히 뜰 밖으로 몰고 나가서 한마장쯤 가더니 마차를 멈추었다. 그런데 대체 어디로 간다? 그는 음산한 하늘을 쳐다보며 잠시 생각했다. 크리코프는 온종일 자기가 생각하고 바란 게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확실하게 알 것 같았다. 얼굴에는 빙그레 웃음까지 떠올랐다. 금세 그의 가슴은 후련해지고 개슴츠레하던 눈은 희열과 같은 것으로 빛났다. 그는 말에 채찍질을 했다. 마차에 흔들리며 가면서 그는 줄곧 공상에 잠겼다. 그 유대 여자는 내가 찾아온 걸 보고 얼마나 놀랄까. 그녀와 흥겹게 얼마 동안 놀다가 상쾌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가자.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침체된 심신에 상쾌한 자극을 주는 어떤 것이 필요하단 말이야. 술을 마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수산나라도 만나본다든가 어쨌든 그런 게 없으면 안 되지.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가 양조장 뜰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벌써 날이 어두웠다. 열어젖힌 창문으로 웃음소리와 노랫소리가 새어나왔다. 번개보다 더 밝게, 불길보다 더 뜨겁게 누군가 굵은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였다. 쳇, 손님들이 와 있군. 크류코프는 이 집에 손님이 있다는 것이 불쾌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갈까. 그는 초인종에 손을 대고 잠시 망설였으나 역시 종을 울리고 낯익은 계단을 올라갔다. 현관에서 홀을 들여다보았다. 홀에는 5-6명의 남자들이 있었다. 모두 그가 잘 아는 이 고장 명사인 관리와 지주들이었다. 빼빼 마른 키다리가 피아노 앞에 앉아서 건반을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다.
나머지 사람들은 무엇이 흥겨운지 희죽 입을 벌리고 귀를 기울였다. 크류코프는 거울 앞에 잠시 섰다가 홀로 들어섰으나 그때 마침 수산나 모이세예브나가 유쾌한 얼굴로 거기 나타났다. 역시 이전에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 크류코프를 보자 놀란 듯 멈칫 섰다가 아주 반가워 죽겠다는 듯이 그에게 달려들었다. 어머, 당신이세요? 정말 뜻밖이에요. 그녀는 사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이 보고 싶어서. 크류코프는 빙그레 웃으며 그녀의 허리를 안았다. 왜냐고? 유럽의 운명이 러시아와 프랑스인 수중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나 참 기뻐요. 수산나는 사내의 팔에서 살그머니 몸을 빼면서 셀쭉 웃었다. 그럼 홀로 들어가세요. 다 아는 분들이니까. 가서 차 가져오라 할게요. 참, 알렉세이라 하셨죠? 어서 들어가 보세요. 금방 나오겠어요. 그녀는 달콤한 제스민 향기를 남겨놓고 안으로 들어갔다. 크류코프는 고개를 번쩍 쳐들고 홀에 들어섰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가 평소에 가깝게 사귀는 친구들이었지만 그는 머리를 끄덕했을 뿐이었다. 그들도 마지못해 아는 체를 했다. 마치 그 자리가 아주 불결하기나 한 듯. 그렇지 않으면 서로 모른 채 하는 게 편리하리라는 묵계가 있는 듯. 홀을 가로질러 크류코프는 응접실로 빠져나갔다. 거기서 또 다른 객실로 들어가는 길에 역시 안면이 있는 손님 서너 명을 지나쳤다. 그러나 그들은 크류코프를 알아보는 것 같지 않았다. 술에 취하여 흥겨워 보이는 얼굴이었다. 그는 그들을 곁눈으로 보며 얼굴을 찌푸렸다. 어째서 처자가 있고 쓴맛 단맛 다본 소위 사회의 명사들이 이런 천하고 더러운 곳에서 유쾌할 수 있을까 의심스러웠다. 그는 어깨를 한번 으쓱거리고 코웃음을 치며 다른 방으로 갔다. 술 안 먹은 사람에겐 구역질이 나도 술 취한 사람들에겐 유쾌한 장소가 있지. 그러고 보면 나도 저속한 오페레타를 보거나 집시 여자한테 갈 때 술을 마시지 않고 간 일이라고는 한 번도 없지 않나. 수산나의 서재에까지 온 그는 갑자기 못 박힌 것처럼 문틀을 붙잡고 우뚝 섰다. 수산나의 책상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알렉산드르 그리고리 예비치가 아닌가. 그는 뚱뚱한 주름살 투성이 유대인과 무엇인가 수군거리고 있었다. 그러나 자기 형이 거기 서 있는 것을 보자 얼굴이 빨개지며 앞에 놓인 사진첩에 눈길을 떨어뜨렸다. 순간 크류코프는 자기에게 이성이 되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온몸의 피가 머리로 쏠려 올라왔다. 놀람과 수치와 분노로 그는 제 자신을 잃고 말없이 책상 옆으로 다가갔다. 그래도 소콜리스키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극도의 수치심 때문에 중이의 얼굴은 일그러져 보였다. 아, 형님이십니까? 눈을 들어 웃음 지으려고 애쓰며 그는 입을 열었다. 마지막 인사라도 하려고 왔어요. 그러나 내일은 꼭 떠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나? 무슨 말을? 알렉세이 이바노비치는 생각했다. 나도 여기 와 있으면서 내 입으로 어떻게 동생을 나무란단 말인가. 한마디 말도 입 밖에 내지 못하고 마른 침만 꿀꺽 삼키고 나서 그는 천천히 밖으로 걸어나갔다. 그대를 천사라 부르지 말라. 땅 위에서 그대를 떠나보내지 않으리니. 홀에서는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얼마 후 크류코프의 마차는 먼지투성이의 길을 달리고 있었다. 인문학적 고찰입니다. 안톤 체호프는 19세기 말 러시아 사회의 미세한 균열들을 누구보다 예리하게 포착한 작가입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는 제정 러시아의 구체제가 서서히 무너지면서도 새로운 질서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일종의 과도기였습니다. 귀족과 신흥 부르주아, 군인과 지주가 뒤섞인 지방사회에서 사람들은 체면과 도덕의 외피를 두르고 살아갔지만 그 이면에는 위선과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체호프는 바로 그 간극을 포착하는 데 탁월했습니다.
이 작품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체호프가 인물들의 도덕적 판단을 유보하는 방식입니다. 작가는 어느 인물의 편도 들지 않으며 선악의 경계를 명확히 긋지도 않습니다. 독자가 감상할 때 눈여겨볼 지점은 인물들이 스스로에 대해 품고 있는 자기 인식과 실제 행동 사이의 괴리입니다. 말과 행동이 어긋나는 순간마다 체호프 특유의 아이러니가 빛을 발합니다. 또한 당시 러시아 사회에서 유대인 여성이 처한 이중적 위치, 즉 경제적 능력은 있으되 사회적으로는 타자로 취급받는 존재의 역설에도 주의를 기울이시면 작품의 깊이가 한층 풍부해질 것입니다. 심리학적 고찰입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세 인물의 심리적 역학은 표면적인 서사 아래에서 정교한 무의식의 드라마를 펼치고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적 시선으로 이 텍스트를 읽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수산나 모이스에브나라는 인물의 독특한 심리적 구조입니다. 수산나의 행동 패턴은 프로이트가 말한 리비도의 경제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상실을 경험한 직후의 인물입니다. 아버지는 중풍으로 1년 반을 누워있다가 사망했고, 그녀는 가엾긴 하지만 돌아가시길 잘했다고 말합니다. 이 언술은 단순한 냉정함이 아닙니다. 장기간의 간병이 가져오는 정서적 소진과 함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양가적 감정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돌봄의 의무에서 해방되었다는 안도감과 그런 안도감을 느끼는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 공존하며 이 내적 갈등은 그녀의 후속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억압되었던 리비도가 해방되면서 그것이 경제적 집착과 성적 유혹이라는 이중의 통로로 분출되는 것입니다. 수산나의 침실은 그녀의 무의식을 투영한 공간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침대, 흩어진 옷가지, 바닥에 널린 슬리퍼와 담배꽁초, 그리고 모든 것을 지배하는 압도적인 제스민 향기는 의식적 자아의 통제에서 벗어난 욕동의 세계를 시각적이고 후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스민 향기는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모티프인데, 이는 무의식적 욕망의 매개체로 기능합니다. 향기는 의식의 검열을 우회하여 직접 감각과 정동에 호소하는 자극이며, 소콜리스키가 그 향기에 어리둥절해지고 머리가 어질거리는 것은 이성적 판단 체계가 감각적 자극에 의해 교란되는 과정의 정확한 묘사라 할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의 관점에서 수산나의 성격 구조를 분석하면 초자아의 약화와 이드의 비대가 두드러집니다. 그녀는 사회적 규범에 대해 공공연하게 경멸을 표하며 자신의 욕망을 숨기지 않습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 몸에 달고 나올 것을 못 달고 나왔다 해서 그게 죄가 될 수 있어요? 라는 그녀의 발언은 젠더 규범에 대한 저항이자 동시에 자기 욕망의 정당화입니다. 그러나 이 외견상의 자유로움은 역설적으로 깊은 불안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말하고 과시하고 도발하는 행동 패턴은 내면의 공허를 채우려는 시도로 읽을 수 있습니다. 대상관계이론의 시각에서 보면 수산나는 안정적인 내적 대상을 확립하지 못한 인물입니다. 아버지의 부재, 동족 여성들과의 단절, 이방인 남성들과의 일시적 관계는 모두 안정적 대상관계의 부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융의 분석 심리학은 수산나를 남성 인물들의 아니마투사 대상으로 해석할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소콜리스키에게 수산나는 처음에 불편한 타자로 인식됩니다. 그는 그녀의 외모를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미운 얼굴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평가하는데, 이 양가적 반응은 아니마와의 첫 만남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혼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니마는 남성의 무의식 속 여성적 원형으로서 그것이 투사될 때 대상은 신비롭고 매혹적이면서도 동시에 위협적으로 경험됩니다.
수산나가 수표를 빼앗는 장면에서 그녀의 얼굴에 고양이와 같은 표독스러움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마의 어두운 측면, 즉 파괴적이고 집어삼키는 여성성의 원형이 활성화된 순간이라 하겠습니다. 격투 장면의 심리적 분석은 특히 흥미롭습니다. 수표를 둘러싼 물리적 다툼은 표면적으로는 경제적 이해의 충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에로스적 접촉에 합리화된 형태입니다. 두 사람의 몸이 뒤엉키고 수산나의 입술이 소콜리스키의 입술을 스치는 순간 경제적 갈등은 성적 긴장으로 완전히 전환됩니다. 프로이트가 말한 승화의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목표, 즉 채무의 회수가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욕망, 즉 이방인 여성과의 성적 접촉으로 전환됩니다. 중이가 이거 참 일이 이상하게 되어가는 거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아가 욕동의 급격한 방향 전환을 인식하면서도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소콜리스키가 밤새 수산나의 집에 머문 뒤 형에게 고백하는 장면에서는 죄책감과 자기합리화의 복잡한 역학이 드러납니다. 그는 제정신으로 여자한테 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도 몰렴치하게 덤벼들기 때문에라고 변명하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투사기제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타자에게 전가함으로써 자아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유혹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상대의 공격에 저항할 수 없었다고 서사를 재구성합니다. 이 자기 서사의 재구성은 자아방어 기제의 작동을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크류코프의 심리적 궤적은 더욱 복잡합니다. 그는 처음에 도덕적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녀를 녹초를 만들고 말겠어. 라는 격렬한 반응은 의식적 차원에서는 도덕적 분노이지만 무의식적 차원에서는 동생의 경험에 대한 무의식적 부러움, 즉 대리 흥분의 반동형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동형성이란 받아들일 수 없는 욕동을 그 반대 방향의 감정으로 전환시키는 방어 기제입니다. 크류코프가 수산나에게 달려가면서 품은 분노는 사실 그 자체가 욕망의 변장된 형태입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 역시 수산나에게 굴복하고 맙니다. 크류코프가 동생과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웃는 장면은 심리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웃음은 여기서 여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첫째, 죄책감의 해소 기제로서 심각한 도덕적 실패를 유머의 영역으로 옮김으로써 초자아의 비난을 약화시킵니다. 둘째, 공모의 형성으로서 같은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상호 비난의 가능성을 소거합니다. 셋째, 부인 기제의 활성화로서 웃음을 통해 사건 전체를 기이한 웃음거리로 격화시킴으로써 도덕적 심각성을 부정합니다. 일주일 후 소콜리스키가 다시 수산나를 찾아가려 하는 장면에서 체호프는 반복 강박의 역학을 정교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중이는 세탁한 여름 제복에서 여전히 제스민 향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그 향기에 유혹을 당했다고 고백합니다. 향기는 여기서 프루스트의 마들렌처럼 무의식적 기억과 욕망을 촉발하는 감각적 계기로 기능합니다. 크르코프가 즉시 돈을 주며 떠나라고 재촉하는 것은 그 자신도 같은 유혹에 시달리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결국 크르코프 역시 수산나를 다시 찾아감으로써 반복 강박의 회로가 완성됩니다. 작품 말미에서 크르코프가 수산나의 집에서 소콜리스키를 발견하는 장면은 거울 대면의 순간입니다. 자신의 도덕적 타락을 동생이라는 거울에 비추어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도 같은 행위를 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여기 와 있으면서 내 입으로 어떻게 동생을 나무란단 말인가 라는 내적 독백은 도덕적 권위의 완전한 붕괴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수산나의 심리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그녀의 자기 혐오와 자기과시의 공존입니다. 그녀는 유대 여자들을 혹평하면서
자신은 그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여성을 비하하면서 자신은 표기병을 더 닮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내면화된 편견의 전형적인 양상입니다. 지배 집단의 시선을 내면화한 소수자는 자기 집단에 대한 혐오를 통해 지배 집단과의 동일시를 시도합니다. 수산나가 러시아 장교들에게 매혹을 느끼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녀에게 러시아 남성은 자신이 속하고 싶지만 속할 수 없는 세계의 표상이며 그들을 유혹하고 굴복시키는 것은 그 세계에 대한 복수이자 동시에 편입의 시도라 하겠습니다. 방어기제의 관점에서 보면 수산나는 지성화와 유머를 주된 방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수다. 각국 언어에 대한 품평. 유대인과 러시아인에 대한 일반화는 모두 정서적 친밀감을 회피하면서도 관계를 유지하려는 지성화의 전략입니다. 그녀의 유머는 공격적이면서도 매력적인데 이 이중성이야말로 그녀의 핵심적인 관계 방식입니다. 상대를 웃기면서 동시에 공격하고 매혹시키면서 동시에 거리를 두는 이 전략은 깊은 관계에 대한 갈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작용하는 회피형 애착 유형의 특징과 일치합니다. 결국 이 작품의 세 인물은 각자의 무의식적 동기에 이끌려 서로에게 끌리고 충돌하고 결합하고 분리됩니다. 소콜리스키와 크류코프는 도덕적 자아 이미지와 본능적 욕동 사이에서 분열되고 수산나는 사회적 소외와 내면화된 편견 사이에서 분열됩니다. 그들 사이의 관계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 지배가 아니라 서로의 무의식적 욕구가 맞물리는 공모적 관계입니다. 체호프가 이 복잡한 심리적 역학을 도덕적 판단 없이 기록한다는 것은 그가 인간 심리의 복잡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철학적 고찰입니다. 이 작품의 철학적 분석은 작가가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인간 존재의 본질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지를 추적하는 작업입니다. 체호프는 체계적인 철학자가 아니었지만 그의 문학 세계에는 실존주의, 윤리학, 인식론에 걸친 깊은 철학적 사유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먼저 실존주의적 관점에서 이 작품을 읽어보겠습니다. 작품의 세 인물은 모두 자유의 문제와 대면하고 있습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이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고 말했는데 이 작품의 인물들은 그 자유 앞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소콜리스키는 결혼이라는 사회적 제도를 통해 자유를 제한하려 합니다. 그는 5천 루블의 보증금을 마련하여 군인 신분으로 결혼 허가를 받으려 하는데 이것은 실존적 자유로부터의 도피이자 사회적 역할 속으로의 자발적 편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산나는 정반대의 길을 택합니다. 인생이란 그처럼 짧고 또 그처럼 자유가 없는 것인데 사람들은 다시 스스로를 묶으려 든단 말이에요 라는 그녀의 발언은 실존적 자유에 대한 명확한 의식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수산나의 자유도 진정한 의미의 자유인지는 의문입니다. 그녀의 자유분방한 행동은 사회적 구속에 대한 반발이며 진정한 자기 선택이라기보다는 타자의 규범에 대한 반동으로서의 자유에 가깝습니다. 키르케고르의 실존 단계론은 이 작품의 인물들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을 제공합니다. 키르케고르는 인간 실존을 심리적 단계, 윤리적 단계, 종교적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소콜리스키와 크르코프는 윤리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자처하지만 수산나와의 만남에서 심리적 단계로 추락합니다. 심리적 실존은 순간의 쾌락을 추구하며 윤리적 책임을 회피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수산나가 처음부터 심리적 실존을 선택한 인물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즉각적인 감각적 쾌락과 지적 유희를 삶의 원리로 삼으며 도덕적 규범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키르케고르가 지적한 것처럼 심리적 실존은 궁극적으로 권태와 절망으로 귀결됩니다.
수산나의 끊임없는 수다와 과잉 활동은 바로 그 권태와 절망을 메우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니체의 관점에서 보면 수산나는 전통적 도덕의 가치 전도를 실천하는 인물입니다. 니체가 말한 주인 도덕과 노예 도덕의 구분에서 러시아 지주사회의 도덕은 기독교적 노예 도덕에 해당하며 수산나는 이를 거부하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창조하려 합니다. 그녀가 교양 있는 여성들을 겉으로는 얌전을 빼지만 뒷구멍으론 호박씨를 까는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기존 도덕의 위선을 폭로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수산나가 니체적 의미의 초인에 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녀의 가치 전도는 체계적이지 않으며 기존 가치의 부정에 머물 뿐 새로운 가치의 창조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녀는 파괴자이지 건설자가 아닙니다. 윤리학적 관점에서 이 작품이 제기하는 핵심 문제는 도덕적 악과 도덕적 실천의 괴리입니다. 이것은 고대 그리스 일의 서양 윤리학의 핵심 문제 중 하나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덕이 곧 지식이라고 주장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 반박하며 아크라시아, 즉 의지의 나약함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크류코프는 아크라시아의 완벽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동생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잘못되었음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분노하고 바로잡으러 가지만 결국 자신도 같은 잘못을 저지릅니다. 이것은 도덕적 지식이 도덕적 행위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적 통찰의 문학적 형상화입니다.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학은 이 작품에 또 다른 해석의 층위를 부여합니다. 칸트에 따르면 도덕적 행위는 의무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경향성에 따른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갖지 않습니다. 소콜리스키와 크류코프는 수산나에게 가기 전까지는 의무의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채무를 회수하고 도덕적 질서를 바로잡는 것은 의무의 수행입니다. 그러나 수산나의 영역에 들어서는 순간 그들은 의무의 세계에서 경향성의 세계로 미끄러집니다. 칸트적 관점에서 그들의 도덕적 실패는 이성의 실천적 사용이 감성적 경향성에 패배한 것입니다. 그러나 체호프는 칸트처럼 이성의 승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성과 경향성의 영원한 갈등이 인간 조건에 불가피한 부분임을 담담하게 보여줄 뿐입니다. 인식론적 차원에서 이 작품은 자기인식의 문제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소콜리스키는 자신을 신사적인 군인으로, 크류코프는 자신을 교양 있고 도덕적인 지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이 자기인식은 수산나와의 만남을 통해 산산이 부서집니다. 문제는 그들이 이 자기인식의 붕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위를 기이한 웃음거리로 분류하고 이전의 자기 이미지를 복원합니다. 이것은 인식론적으로 자기기만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자기기만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거짓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는 철학적 난제입니다. 어떻게 속이는 자와 속는 자가 동일한 인물일 수 있을까요? 이 작품은 그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유머로 전환시키고 예외적 일탈로 분류하고 시간의 흐름에 맡김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한 편안한 이미지를 유지합니다. 형이상학적 차원에서 이 작품은 자유의지와 결정론의 문제를 암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소콜리스키와 크류코프가 수산나에게 굴복하는 과정은 거의 필연적인 것처럼 묘사됩니다. 제스민 향기. 수산나의 끊임없는 수다, 물리적 접촉의 점진적 확대는 하나의 인과적 사슬을 형성합니다. 두 남자 모두 수산나의 유혹에 저항할 수 있었을까요? 작품은 그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실제로는 저항이 불가능했음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스피노자적 결정론에 가까운 시각입니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자유의지는 환상이며
인간은 자신의 행위의 원인을 모를 때 자유롭다고 착각할 뿐입니다. 소콜리스키가 어떻게 됐는지, 나 자신도 알 수 없어요 라고 말할 때, 그는 자신의 행위를 결정한 원인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으며, 바로 그 무지가 자유의지의 환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체호프의 궁극적인 세계관은 이 작품에서 비관적이지도 낙관적이지도 않은 어떤 고요한 관조의 태도로 나타납니다. 그는 인간의 도덕적 실패를 비난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용서하거나 이해한다고 선언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뿐입니다. 이것은 불교의 여실직연, 즉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태도와 유사합니다. 동시에 이것은 카뮤의 부조리 철학과도 접점을 형성합니다. 카뮤는 세계의 부조리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에 맞서는 것이 인간의 조건이라고 보았습니다. 체호프의 인물들은 부조리를 인식하지 못한 채 부조리한 행위를 반복하는데, 작가는 그 반복을 기록함으로써 부조리 자체를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작품 말미에 울려 퍼지는 노랫소리와 크류코프가 먼지투성이 길을 달려가는 장면은 철학적으로 깊은 함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노래는 순간적 쾌락의 상징이자 모든 도덕적 고뇌를 잠재우는 망각의 형식입니다. 먼지투성이 길은 일상으로의 회귀이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음을 암시합니다. 체호프의 세계에서 인간은 자신의 약점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도 그로부터 배우지 않습니다. 이것이 비극인지 희극인지는 체호프도 결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방식임을 담담하게 기록할 뿐입니다.